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시드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책벌레님께서 변호사로서 변호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 공포들도 많이 들려주셨죠. 하지만 오늘은 살짝 영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책벌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네. 반가워요. 책벌레님께는 진짜로 좀 나쁜 사건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죠. 어쩔 모든 수 없지 뭐. 변호사들이, 그죠? 네. 모든 변호사들이 아마, 여러 건의 한 50%는 나쁜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법이라는 것이 나쁜 사건들을 주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상. 맞아요. 네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영적인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사명의 사람으로서 겪었던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귀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일단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데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책벌레죠. 오늘은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저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사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터를 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신림동에서 살기가 있던 것으로 추정됐던 그 반지하 원룸 이후에 바로 그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심각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참 많이 기억에 남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더 생생해서 들려드리게 됐어요. 사실 지난번 시참 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 갑자기 연속해서 한 4일 정도 악몽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시참을 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나 특히 돌비님께도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상황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고 오늘은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이구, 예. 이사 갔던 그 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어요. 내부 시설도 아주 좋았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때 전세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다 끝내고 바로 친정엄마가 오셨는데 이사 온 집을 보신 첫날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벌레야, 여기는 오래 살 순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막 새로 이사한 곳에 대해서 그러시니까 좀 속상하달까 그랬죠. 사실 정말 열심히 알아본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네 집 있는 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까지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1층 로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봤는데도 똑같이 그런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쪽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둘러보니까 큰 방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365일 새벽마다 절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으니까 사실 좀 찝찝했는데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지만 이사를 한 지 며칠도 안 돼서 또 어디를 이동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아이의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그다음 동선의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맞춰서 또 바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친정엄마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상하게 그 집에 이사를 하고부터는 아이를 포함한 우리 세 식구 모두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2시간마다 깨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눈을 뜬 채로 밤새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엄청 순했던 아이가 이사 후부터 자주 울고 또 너무너무 자주 다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 이유도 없이 넘어지고 특히 집 안에서
누가 자기 밀었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다리 힘을 딱 주고 걸어야지. 왜 안 넘어지지? 막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현상을 겪거나 계속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업무적인 면에서는 날카롭고 선택적인 분노를 하는 일이 있어도 성격상 일상생활에서는 좀 느긋하고 화가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화내는 거 사실 실속이 없잖아요. 실속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때때로 생각이 많아지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는 일은 드문 일인데 거기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매일매일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화가 나면 이렇게 자문을 했었어요.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 거지? 이걸로 화를 낸다고? 아니 왜? 이게 화는 일인가?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집중적으로 묻고 답을 찾다 보면 또 화가 싹 가라앉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매우 사소한 일을 가지고 화가 올라오는 상태가 계속되니까 그 부분을 심리적으로 단도리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그걸 단도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평소 하는 일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일이라서 거기도 집중을 해야 되고 동시에 아이 케어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감정까지 다스려야 되니까 그게 정말 생소한 경험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피로감이 쌓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불면증이 생겨서 온몸이 피로하고 밤새서 일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정말 매일매일 울고 싶은 심정이 됐었어요, 그때는. 예.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어른이 화가 차오를 때 피해자가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감정을 들여다보고 화를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제 아이가 결국에는 엄마 왜 요즘 안 웃어?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다 느끼기 시작했죠. 매일매일 웃던 엄마가 이사하고 나서는 심각한 표정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봤을 때도 정말 이상했던가 보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가까이가 되면서 그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아무런 트리거도 없이 어느 주말에 집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도중에 분노가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유가 없이. 그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설거지를 끝낸 접시들을 행주로 물기를 닦으면서 터밍을 하면서 하면서 물기를 닦는데 차례차례 접시를 엎어두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날씨도 화창했고 아이는 소파에 앉아서 나름대로 놀고 있었어요, 그때. 화가 날 이유라고는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도 뜬금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스스로 되뇌이기 시작했죠. 화날 이유도 없이 왜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접시를 아이에게 던질 기세가 된 거예요. 옆에 누가 던져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상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때 행동을 자세히 분석을 관찰을 했었는데 제 팔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위 눌릴 때처럼 사실 애가 그때 4살이었고 그 전까지의 육아가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4살 이후로는 손이 많이 가기는 해도 아주 많이 좋아졌다 봐야 되는데 접시를 애한테 던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이는 꼬추로도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팔 힘을 꽉 주고 있었어요. 안 던지려고 접시를. 네. 근데 누가 팔을 억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안 올리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됐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접시를 바닥에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시들을 그대로 발 아래 한꺼번에 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접시 몇 장이 한꺼번에 와장창 깨졌죠, 바닥에 다. 그 접시 소리를 들으니까 가위에서 탁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엄마가 실수로 접시 깨뜨렸네, 놀랐지,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한참을 안고 있는데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저녁만 되면 천장이 빙빙 도는 현상이 나면서 이명이 심해지고
전용만 지나면 구역질이, 속이 미식미식 거리는 느낌이 몇 개월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면 밤새도록 그런 현상에 힘들어하면서도 또 일은 해야 되니까 보고서도 겨우겨우 쓰고 준비 서면도 쓰고 소장도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비인후과도 가고 신경정신과도 가봤는데 결론은 의사 선생님들도 다들 스트레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예, 그쵸. 특히 이비인후과에는 정말 이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냐, 증세가 없냐 하니까 원인 불명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답답했죠, 저는. 아니, 나 인생 자체로는 스트레스를 할 것이 없는데 결국 그때는 이 집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문제인가 싶은 거죠. 사실 이사하고 나서부터 부쩍 친정엄마가 자주 들르셨는데 그 이유가 또 여긴 정말 이상하다. 이 집에 오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셨었거든요. 터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더 자주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곤 하셨던 거였어요. 친정엄마가 계실 때는 그나마 그런 이상한 느낌이나 토할 것 같은 미식거림이 소강 상태가 되었는데 또 가시고 나면 한 2, 3일 만에 다시 엄청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 그 집에서는 유난스럽게도 아이가 머리를 자주 다쳤었거든요. 이사하고부터 머리를 사소하게 잘 박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서 멍이 들고 하더니 어느 날 아이가 다른 내부장기의 아예 질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를 더 일찍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제가. 그렇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어느 주말에 아이가 아빠랑 자기 노래방에서 놀고 있고 저는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아이가 자기 소변기에서 소변을 하던 때였고 그 소변기가 제가 앉아있는 소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얘가 다다다다 달려와가지고 그 소변기에 앉아서 쉬야를 하고 네. 그 소변 누는 소리가 다 들리고 눈으로는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소변기가. 그리고 다시 다다다 놀이방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소변 걸 치워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겨우 2분 정도가 흘렀는데 또 애가 따다다닥 뛰어와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방금 소변 누고 또 누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응? 나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한 번도 안 넣었는데 쉬야가 엄청 마려워서 지금 뛰어온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도 그냥 그래 엄마가 잘못 알았네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밤에 애를 재우고 제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애가 엄마 하고 부르는데 제가 네 깼어? 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면서 이상하다 했죠. 또 어떤 날은 일찍 일이 끝나가지고 아이랑 놀이방에서 놀아주다가 간식을 챙긴다고 잠시 주방 쪽에 나와 있으면 놀이방이 아니라 큰 방 쪽에서 일로 와봐 해가지고 언제 큰 방에 들어갔지? 하면서 엄마 여기 있어 왜? 하고 큰 방에 들어가면 애가 큰 방에 없어요. 뭐지? 하면서 놀이방에 들여다보면 혼자서 조용하게 잘 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2년이 다 돼가면서부터는 유난스럽게도 그런 환청을 듣는 일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주로 이렇게 부르는 환청이었고 또 그래서 또 이비인후과 또 갔어요. 신경정신과도 가고 또 괜찮다고 스트레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칼융이랑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정신분석 분석 관련 책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책만 실컷 읽은 거죠. 내가 얻은 것이라고는 프로이트는 나랑 안 맞구나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청 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이가 집에서 혼자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두리번 거리길래 뭐 하나? 혼자서 노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잠을 재운다고 둘이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저도 같이 엉겁결에 일어나서 왜? 그러니까 조용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두 손으로 제 뺨 양쪽을 꼭 잡고 자기 눈이랑 정면으로 마주치게 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에 어떤 남자애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닌데? 이 집에 아기는 우리 아기 말고는 없는데? 혹시 누구 본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겁에 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아니야, 볼 수도 있어. 엄마한테 다 말해도 돼. 이상한 거 절대 아니야. 누구 봤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말하기를 낮이면 야, 여기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면 진짜 어떤 남자애가 나와서 이 아이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 장난감통을 밤새도록 뒤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를 깨우지 그랬어 하니까 아무리 엄마를 흔들고 불러도 엄마가 안 일어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는 당시에 불면증에 미식거림 증세도 있었고 잠기가 엄청 예민해가지고 이 애가 조금만 자세를 다르게 해도 바로 눈을 뜨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애만 나타나면 제 아이가 저를 흔들고 불러도 꼼짝도 안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까 정말 예사롭지가 않다. 안 그래도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지만 이사를 최대한 더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러던 중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희 집 큰 방에 제가 격리가 되면서 친정엄마가 오셔가지고 아이를 봐주는 기간이 있었어요. 네. 7일 정도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7일 내내 잠을 아예 못 잤거든요. 사실 이사한 날부터 큰 방에서는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랑 둘이 거실에서 잠을 잤고 큰 방은 사실상 환기도 너무 안 되고 또 너무 어둡고 해서 잠을 자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큰 방은 그냥 가구만 들어찼고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 되는데 거기 제가 격리가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지내는데 잠을 들려고 선잠이 들 때마다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저기 있네, 저기 서 있네, 보이지.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번에는 어떤 남자 목소리로 듣지 마라, 이제 안 들릴 거다, 괜찮다 라고 하시고 괜찮다, 듣지 마라, 안 들린다 이러면 또 조금 잠을 잘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7일 내내. 근데 그때 저기 있네, 저기 서 있네, 보이지? 이럴 때는 그곳이 어디였냐면 침대 아래쪽 장롱 구석이었고 육안으로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네. 정말 소름 쫙 돋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것을 바라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막 뭘 쌓아두고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다가 이사 날짜가 맞는 집이 극적으로 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도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집을 보러 오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왠지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아이가 여기 와서 이사한 것을 받고 건강까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다 큰 아이가 있는 중년부부 가족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부동산 쪽에도 말을 했죠.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 오는 게 더 여기에 살기가 좋다는 식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가 집을 보러 오면 제가 그냥 언지를 줬어요. 애가 지내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귀신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옆에 부동산 업자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지내긴 이 동네가 좀 불편하다. 키즈 카페도 뭐 좀 더 나가야 있다. 어린이집도 어쩌고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만류를 하는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업자가 항상 같이 붙어서 왔기 때문에 더한 발언을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고 서울 시내랑 가깝고 완전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예.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부동산 업자가 아유, 애 없는 집이 들어올 거예요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사 당일에 보니까 그 집이 저희 집 아이와 하필이면 동갑에다가 성별까지 같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왜 애가 없는 집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지 싶었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임대인 마음이니까. 이제는 저의 손을 떠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다들 각자의 새로운 임대인들과 임대차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고 이사하는 날이었고 잔금이 치러지는 날이니까 너무 늦은 거죠. 거기에 신경 쓰기에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우고 이사를 했는데 저희가 지내던 그 문제의 그 이상한 아파트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뀌자마자 저희가 그러니까 짐을 다 빼서 떠나자마자 전기도 고장나고 보일러도 작동이 안 되고 수도까지 이상해진다고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가 살 땐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저희는 모른다고 이상하네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 그림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겨우 그 집에 빠져나온 첫날에 그러니까 이사한 당일 다른 지역 새로운 아파트에서 자다가 그러니까 이사한 새 집에서 자다가 꿈을 꿨어요. 저를 포함한 4명이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가고 있었어요. 둘러보니까 저는 조수석이고 운전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아파트의 임대인이었고 뒤를 돌아보니까 뒷좌석에는 새로 이사온 임차인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제가 좀 당황해서 속으로 우리 4명이 왜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거지?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익 하고 멈추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앞에 어떤 여자가 차를 막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 여자를 보고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서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와, 예. 딱 그림 속의 그런 모습이었고 손톱은 훨씬 굵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손톱이 저렇게 길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와. 그리고 차를 가로막은 채로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말이 있었는데 어디가 못 가. 어디가 너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중얼거릴 때마다 입에서 핏물이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는 게 보였고 손톱이 길어서 바닥을 끼기릭 하고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그 여자의 성대를 통해 들린다기보다는 사방에서 울리는 식으로 머릿속으로 바로 소리가 들어오는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저희가 탄 차에 천천히 다가오는데 손톱이 킥킥 하면서 바닥 긁는 마찰음하고 기이하게 걷는 걸음걸이랑 씩씩거릴 때마다 입에서 확 나오던 그 연기 같은 게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꿈이었지만 너무너무 생생했던지라 완전히 겁에 질려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는데 다른 분들은 문이 잠겨서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서 내리세요. 저 내렸어요. 조수석 문은 열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수석 문이 콱 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그 사람들이 뭐해? 하면서 막 차문에 매달려가지고 막 잡아당기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확 다가왔거든요. 예.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하는데 그 순간 제 몸만 붕 떠서 새로 이사한 아파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런데 그 순간부터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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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누군가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옛날식 벨 소리였는데 정말 계속 울렸어요. 저는 추울에 앉아서 귀를 막으면서 울먹이기 시작했는데 누가 그때 제 어깨를 감싸더라고요. 보니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셨는데 그 두 분이 저를 보면서 인자하게 웃으면서 토닥토닥 해주고 계셨어요. 밖에서 벨을 누르는 사람은 아까 그 차 앞을 가로막았던 그 여자였고 그 여자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문 열어!
그러게 거의 악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그 첫 번째 시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지하 원룸 텔비 있잖아요. 그렇게 칼칼칼 웃는 거예요. 어머, 예. 근데 웃는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그 여자다 이러면서, 그 여자예요, 절대 문 여시면 안 돼요, 절대 열지 마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저를 달래주시던 두 분이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여긴 절대 못 따라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제 괜찮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딱 바라보는데, 부처님 탱화라든지 예수님 그림을 보면 머리 뒤로 빛이 환하게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두 분이 딱 그랬고, 느낌의 그 남자분은 산신이시구나, 그 예. 여자분은 관세음보살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남자분이 제 이마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기절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헉 하고 일어났을 때는 제가 깔고 자던 이불이 식은땀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종교였다면 제가 그분들이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이나 천사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저는 불교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 산신각의 산신님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사실상 산신이라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이사간 그곳에서 기도터가 아주 많은 영험한 산의 산봉우리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한 아파트를 나와서 이사하고 나서는 아이 건강이랑 제 건강도 확 좋아지고, 제가 느꼈던 그 분노, 화가 나는 감정, 환청, 그다음에 애가 다치는 게 갑자기 확 제로 상태로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다시 안정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사한 후에 그 이상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지인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놀러 오셔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어르신이시거든요. 저도 어르신이랑도 잘 지내고 그런 지인분 몇 분이 계신데, 제가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놀러를 오셨더라고요. 아이는 자기 놀이방에서 놀고 저희는 둘이서 또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나왔다고 거기서. 예. 그 이상한 아파트 처음 들어갔을 때 사실 그 지인분도 집터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자기들도 이사를 급하게 나가셨거든요. 갑자기 다른 어떤 신혼부부한테 전세를 주고 나가셨었는데, 그분의 그 집이 저희랑 같은 동이었어요. 층수는 저희보다 아래 층수였고, 그런데 그 지인분의 임차인들이 어느 날 아무 언질도 없이 이삿짐을 뺐다는 거예요. 전세대금 문제도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해갖고, 아니 왜 갑자기 짐을 빼냐고, 전세금은 좀 걸린다, 바로 못 준다 그러니까, 아 전세금 당장 안 줘도 된다, 필요 없다면서 짐만 빼서 도망가듯이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전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 아파트 상가에 자주 가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도 저만 보면 아유 애기 엄마 이 아파트에서 빨리 이사 가는 게 좋겠어 막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뜬금없이 대화 중에. 뭔가 이상하네. 예. 네, 그 모든 것이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아파트는 여전히 완전 새 아파트고, 상가도 활성화되어 있고, 객관적으로는 참 좋은 아파트인데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파트나 집이라는 게 정말 맞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곳에 있던 그 2년 동안의 시간은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2년 동안 아이가 커가는 거 보면서 뭐 소소하게 기뻤던 일들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매일매일 행복하긴 했다 싶으면서도 다시 가서 살고 싶거나 돌이켜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치상 누가 들어가도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느낌이. 맞아요. 아, 대략 느낌이 오긴 하는데 말씀 못 드리겠다. 네. 어딘지. 그러니까요. 거기 혹시 교육에 좀 엄청 좀 진심인 곳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에 진심인 곳에 왔고, 예, 여기까지만. 아,
기종 여러분들도 만약 꿈자리가 너무 안 좋거나 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막 뜬금없이 열이 받는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시면 생활하는 장소를 좀 빨리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 집터에 관련된 거는 사실상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고,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에휴 뭐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안 좋은 일 일어나는 집들이 있어요. 귀신도 많이 보고. 정말요. 정말 그렇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분명 꿈에서 본 그 영적 존재가 그 옛날 그 신림동 반지하 작품이라는 정확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보통 참기는 그 터에 묶여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얘가 나 따라온 게 맞는지 막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좀 미스테리한 걸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저는 또 한 가지 좀 의견을 드리자면, 책벌레님이 그때 그 귀신을 무서워하는 걸 아마 알고 따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쵸. 원래 그러네요. 귀신들은 건 귀신같이 아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하는 걸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가족 네. 목소리도 따라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무서워하는 걸 아니까 그 귀신의 웃음소리라든지 형태를 좀 따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건 개인적인 의견이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책벌레님께서 소름 끼치는 한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이런 또 아파트에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들도. 근데 그런 거가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는 건데, 저도 겪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네.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또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벌레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우리 귀족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 세입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힘든데 다음 세입자를 걱정할 겨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신 나와서 저희 이사가요 라고 해도 다음 세입자는 믿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웬만해서는 막 귀신 나오니까 안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아파트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